당신은 중앙은행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 거대한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강력한 기관들이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독립적인 통화를 보유하면서도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단 두 곳뿐입니다. 투발루와 키리바시인데 이 두 나라의 인구를 합쳐봐도 15만 명에 불과하죠. 흥미롭게도 이들조차 실질적인 거래에서는 호주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들도 중앙은행 시스템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전 세계가 이토록 중앙은행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중앙은행은 1694년 설립된 영국은행입니다. 그 이전인 1688년에는 스웨덴의 스베리게스 릭스방크가 설립되었는데 재미있게도 이 기관이 바로 오늘날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하는 그 기관이에요. 중앙은행과 경제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중앙은행 역사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1791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주도하여 설립한 최초의 중앙은행은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의 공동 출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은행의 목적은 새로 탄생한 미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었죠. 해밀턴은 강력한 중앙은행이 신생국가의 신용도를 높이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중앙집권적 금융 권력에 대한 반발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 첫 번째 중앙은행은 1811년 의회가 인가 갱신을 거부하면서 문을 닫게 됩니다. 당시 많은 정치인들은 이 기관이 소수의 부유한 엘리트들에게만 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1816년 다시 부활했지만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이 기관의 권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1836년 또다시 폐지시켰어요. 잭슨은 중앙은행을 부패한 괴물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포퓰리즘적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 폐지 이후 미국 금융 시스템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각 지역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예금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한 은행의 지폐를 다른 은행이 받아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거든요. 시중에는 너무 많은 종류의 종이화폐가 유통되어 거래가 극도로 어려워졌고 위조 지폐가 만연했습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당시 유통되던 화폐의 3분의 1 이상이 위조품이었다고 해요. 상인들은 거래할 때마다 수백 종류의 지폐 중 어떤 것을 받을지 그 가치는 얼마인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죠. 대신 민간 금융기관이 우리를 위해 기록해주는 숫자가 적힌 전자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행의 숫자가 다른 은행의 숫자와 호환될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중앙은행이라는 중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없다면 우리의 디지털 거래도 19세기 미국의 혼란과 다를 바 없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1907년 대공황의 전조가 된 금융위기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제대로 규제받지 않던 독립. 은행들에 대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어요. 당시 많은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자신의 돈을 찾으려 했고 은행들은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공포를 낳으면서 위기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다행히 JP모건이 이끄는 금융가 그룹이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하며 자신들의 돈으로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한 명의 민간인이 국가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구한 셈이었어요. 이 사건은 보다 공식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현재의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했어요. 초기 연방준비제도는 1907년과 같은 뱅크런을 방지한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을 위한 은행, 최후의 대출자로서의 역할이 전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체 중앙은행을 채택했고 은행들을 위한 은행이 됨으로써 경제에서 다른 목표들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간접적으로 고용률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어요.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 능력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강력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금리예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으면 연준은 목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저축으로 더 많이 벌 수 있고
차입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의미죠.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소비와 투자를 줄여서 경제를 냉각시키고 물가 상승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나 기업들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직접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행들과 정부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연준은 다른 은행들이 자금을 보관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금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금리 변화가 은행들의 대출금리로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전달 과정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며 시차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금리는 경제의 브레이크 페달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인플레이션을 늦추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경제 성장도 함께 둔화됩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고 일부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상의 불가피한 부작용이에요. 그 조잡한 비유에서 가속 페달에 해당하는 것이 공개시장 조작입니다. 이는 연준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일반적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에요.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면 시중에 현금이 풀리고 이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늘려줍니다. 공개시장 조작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연준이 돈을 발행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사용하죠.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연준은 수조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며 전례 없는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실시했습니다. 불행히도 연준의 경우 현재 실제로 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양적 완화 조치로 많은 채권을 매입했지만 당시 그 채권들은 낮은 이자율을 지급했어요. 당시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으니까요. 이제 금리가 다시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일일 예금으로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유한 자산에서는 많은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연준은 수백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어요. 물론 중앙은행은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파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의도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문제를 겪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한 도전 중 가장 큰 것은 부채와 불평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앙은행의 정책 자체가 이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을 관리하는 것은 손 위에 막대기를 세우려는 것과 같아요. 통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입을 해야 합니다. 금리가 변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누군가는 대출을 받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거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작은 변화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미국의 국가부채는 GDP의 120%를 넘어섰고 가계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엄청난 이자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기는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저금리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경제에 투입된 추가 현금의 대부분은 주로 이러한 자산을 구매한 부유한 가계에 갔고 소비용 일반재화가 아닌 자산의 가격 상승을 촉진했어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폭등했지만 일반 소비재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죠. 적어도 팬데믹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조세프 스티글리츠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상업용 모기지와 같은 것들에 대한 금리를 인상하면 기업들은 상환금이나 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결과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티글리츠는 이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연준은 소비자물 가지수로 측정한 인플레이션을 가난한 부채 가구들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서류상으로는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위해 차입에 의존하지 않는 부유한 가게들에 대한 통제력은 훨씬 약하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추가 현금을 사용하여 더 많은 자산을 취득해요. 금리가 올라도 이미 충분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축해서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죠. 반면 집을 사려고 대출받으려는 젊은 세대나 신용카드 빚이 있는 저소득층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불평등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연준의 거의 전체 역사 동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팬데믹 이후 훨씬 더 극심해졌어요. 대부분 중앙은행들과 그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시스템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 결국 부유한 자산 소유자들에게 안착했습니다.
상위 1%의 순자산은 2020년 이후 급증했고 하위 50%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려고 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부의 격차를 더 벌려놓은 셈입니다. 이제 불평등을 황금기 수준으로 높이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경제를 통제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연준이 실제로는 세 가지 경제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 일반인들을 위한 경제,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정부를 위한 경제죠. 이 세 경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동일한 통화 정책에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부유층은 자산 수익에, 일반인들은 임금과 고용에, 정부는 세수와 차입 비용에 각각 민감하게 반응하죠. 전체 경제의 일부로서 정부 지출은 이제 2차 대전을 포함하여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대부분의 경제에서 높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큰 고용주가 되었어요. 미국에서 정부 부문 고용은 전체 고용의 약 15%를 차지하고 정부 지출은 GDP의 40%에 육박합니다.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행의 역할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종종 서로 싸우게 되기 때문이에요. 중앙은행이 경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쏟아붓는다면 두 정책은 서로를 상쇄시켜버립니다.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정치인들과 권력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3-4년 선거 주기를 치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지금 당장 좋은 경제 여건을 제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중앙은행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근본적인 시간지평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는 연준이 필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경제에서 돈을 빼내는 것이에요.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보완하고자 한다면 수축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어야 배가 제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특히 미국에서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은 가장자리 주변의 상징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게 유지되었어요.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감축 중 일부가 최근 수십 년간 이미 시행된 일관된 감축에 더해져서 말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정 적자는 매년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고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해도 이제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통화정책이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다면 현재 재정정책은 가속 페달을 밟고 찾을 수 있는 가장 가파른 언덕을 내려가고 있어요. 이에 더해 연준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금리 결정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실제로 두 가지 경제적 견제와 균형이 서로 맞서고 있어요. 정부가 더 이상 연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연준에는 마법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재무부가 책임을 흡수하여 수행할 수 없는 규율 같은 것은 없어요. 디지털 통화 기술의 발전으로 정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문제는 규율입니다. 인기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손상된 중앙은행은 거의 항상 재앙으로 끝났어요.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경제를 둔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에게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정책은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건전성을 위해서는 때로 그런 쓴 약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약 23년 전에 터키의 경제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였는데 대통령이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감히 금리를 인상하려는 중앙은행 수장을 해고했기 때문이에요.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자신만의 경제 이론을 펼치며 중앙은행 총재를 무려 4명이나 경질했습니다. 예상대로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터키 리라화는 폭락했고 인플레이션은 한때 80%를 넘어섰어요. 평범한 터키 국민들의 구매력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중앙은행을 장악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습니다.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 2000년대 짐바브웨의 경제 붕괴, 최근 베네수엘라의 위기 모두 정치적으로 포획된 중앙은행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에요.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중앙은행을 돈 찍는 기계로 전락시켰고 그 대가는 일반 시민들이 치렀습니다. 좋은 소식은 연준 의장이 어차피 은행에 대한 절대적인 재량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은 실제로 12개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자체 리더십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합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분산된 구조는 어느 한 사람이나 정치 세력이 쉽게 장악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도 지속적인 정치적 압력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전례 없는 부채 수준과 심화되는 불평등, 그리고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세계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앙은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화폐의 등장, 글로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도전들은 20세기에 설계된 중앙은행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외에도 금융 안정성, 기후변화, 불평등 같은 목표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중앙은행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앙은행은 만능 열쇠가 아니며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재정정책, 구조개혁, 규제 개선 같은 다른 정책 도구들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의 미래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통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효율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불평등을 용인할 것인가?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 단기적 고통을 감수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중앙은행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이 통화 정책을 관리하고 있을지도,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화폐와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어떤 형태의 제도는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중앙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든 아니든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기관들이 진정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입니다. 소수의 금융 엘리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21세기 경제 시스템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경제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침묵이 분석가였습니다.